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바이오의 작고 다양한 변화를 살펴보는 지명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볼 주제는 원격 진료입니다. 원격 진료란 말이 여러분들한테 친근하지는 않으실 텐데요. 글로벌하게는 이미 2025년도에 50조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아주 성장 가능성이 큰 비즈니스 영역입니다. 물론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90년대 초부터 원격 진료에 대한 논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까지도 그 논의가 결론에 도달되지 못했고 아직까지 성장 가능성이 크게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이제 이 성장이 더디는 원인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 원격 진료가 앞으로 변화의 방향이라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성모병원의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장이신 조재영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 내부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재형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조재영 교수님과 함께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실 오픈 이노베이션 전문가 박병하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하입니다. 현재 원격 진료가 왜 필요하고 어디까지 논의가 됐을까요, 교수님? 네, 질환의 일단 변화부터 봐야 되죠. 원격 진료가 필요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질환이 뭐 옛날에는 그냥 다리가 부러지고 뭐 감염이 되면 감염 이렇게 나아지고 그냥 다리가 붙여주면 그냥 끝나는 그런 게 많았죠. 병원을 계속 올 필요도 없었고 그렇지만 사실 만성질환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졌죠. 대표적으로 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암도 이제 만성질환으로 하니까 이제 환자가 병원에 한번 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진료를 받아야 되고 또 관리를 굉장히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니까 근데 그 예후가 달라진다는 것은 잘 관리를 잘 못하면 나중에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사실 비헤이비어 모디피케이션, 그래서 행동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할까 이런 부분을 하다가 한쪽에서는 또 디지털 기술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원격에서 좀 더 자주 관리를 하거나 또 다른 방향에서는 또 아무리 병원이 좋고 의사가 많고 하더라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의사가 갈 수 없거나 그런 뭐 섬에 산다든가 군부대에 계시다거나 그런 분들은 의사를 만나고 싶어도 좋은 의사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잘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원격 진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이런 굉장히 양질의 의료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성은 너무나 이제 당연한 부분인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논의가 왜 답보 상태고 또 이제 뭔가 진행이 더딘 것 같은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사실 IT가 가장 뭐 발달되어 있는 나라니까 뭐 굉장히 잘 될 것 같고 사실 EMR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고로 병원마다 EMR 시스템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잘 될 것 같잖아요. 그쵸. 그런데 사실 원격 진료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의사가 이렇게 가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미국이나 중국 이런 데 같은 데는 미국은 한번 가려면 의사를 한번 만나러 가려면 몇백 킬로만 운전을 해서 가야 될 수도 있고 또 의료병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번 왔다 가고 의사 한번 만나는데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드니까 IT 기술을 활용해서 한 번이라도 병원에 좀 덜 오게 하고 그러면서 좀 쉽게 더 적응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인프라는 많이 갖고 있지만 사실 거꾸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병원,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 너무 놀랄 만큼의 좋은 병원들이 즐비하게 사실 있고 우리가 다 모여 살기 때문에 뭐 지하철만 타도 바로 그냥 버스만 타면 의사를 바로 만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발전할 것 같기도 하면서 또 발전을 덜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좀 좁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그 성격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교수도 있고 또 봉직 의사도 있고 개원 의사도 있고 다양한 직역의 직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해관계가 또 상충되는 부분도 의료인들이 있고요. 느끼는 서로 간의 다른 이해들. 기술보다는 어떤 입장의 차이에 의해서 원격 진료가 조금 더 답보 상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처럼 되게 영토가 넓고 이제 의료인들을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 진료가 이제 발전할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나라 환경상 원격 진료가 되게 발전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랑도 이제 그렇게 네.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좀 다르게 발전을 할 수 있어야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 질환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까? 얼마나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까? 원격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발전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그냥 의사를 만나고 진료를 한다는데 굉장히 만족한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그 이상의 양질의 원격 진료가 제공되지 않으면 사실은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원격 진료라는 그 광범위한 부분에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네네. 원격 진료라는 하나만 가지고 미국 모델이나 중국 모델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든가 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격 진료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진료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진료를 원격으로 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냐 도대체 그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전되어 왔던 것은 원격 모니터링에 많이 가까웠었죠. 그래서 그거를 똑같은 용어를 다른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다 뭉뚱그려서 해결하다 보니까 이두저도 발전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장해왔던 많은 선생님들이 연구를 해왔던 부분은 원격 모니터링 어떻게 하면 환자를 좀 더 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가, 잘 볼 수 있는가 쪽으로 많이 발전한 거예요. 의사를 한번 만나는 거예요. 뭐 중국이나 미국보다 훨씬 접근성은 좋죠. 의사를 훨씬 쉽죠.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매일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재용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을 좀 더 명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의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용어는 원격 진료인데요. 이것은 통신기술 기기를 이용해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의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통신기술은 여러분들이 아마 보통 화상을 떠올리실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사실 화상보다는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이 현실에서는 더 빈번하게 활용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원격 수술입니다. 이것은 원격 진료와 마찬가지로 의료인과 시간적,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의 환자를 로봇 수술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원격 모니터링인데요. 이것은 원격 진료나 원격 수술과 달리 의료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만성 환자의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환자의 진료 이후 통신기술 기기를 이용해서 환자의 혈당, 혈압, 심전도, 심박수 등의 생체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치료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격 진료와 원격 수술, 그리고 원격 모니터링을 모두 포함한 말로 원격 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조재영 교수님의 지금까지 의견을 정리하자면 원격 진료, 원격 수술, 원격 모니터링 모두 원격 의료죠. 하지만 원격 진료와 원격 수술은 의료인의 직접 대면이 어렵거나 시간, 비용 등의 이유로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원격 모니터링은 환자의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원격 모니터링의 어떤 형태가 질병의 치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임상적 검증을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증명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러한 서비스 혹은 디바이스를 치료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디지털 치료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치료제는 질병 치료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임상적 검증을 거쳐 유효성과 안전성이 증명된 디지털 헬스 서비스 및 디바이스를 의미하는데요.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의 모임인 디지털 테라퓨틱스 얼라이언스에서는 2018년 디지털 치료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는 고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는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약이나 기기들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는 효능, 사용 목적, 위험도 등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의 인허가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조재영 교수님은 우리가 원격 의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논의하기 이전에 원격 의료 세부 항목들의 목적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의료 접근성과 비용이 저렴한 우리나라에서는 원격 진료보다는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더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볼까? 내가 전국에 있는 의사 환자를 다 봐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또 전문가들은 그런 걸 개발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개원의 선생님들이 저 시골에 있는 분들도 활용을 해서 우리 거꾸로 서울성모병원, 뭐 서울대학병원에 오지 않으시더라도 그 병원에서 충분히 이런 활용을 해서 더 환자를 잘 볼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게 목표였는데 퀄리티를 높이는 쪽으로 그리고 거기에 수가가 만들어져서 좀 더 의사 선생님들도 좀 더 다른 툴을 통해서 진료를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래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나중에 합병증을 줄이는 쪽으로 발전이 되기를 바랬는데 그게 이제 점점 하다 보면 또 오해가 되는 오해가 거죠. 있을 것 같아요. 대학병원에서 전국에 있는 의사 환자들을 1년에 한 번만 딱 봐주고 나머지는 전부 인터넷으로 진료를 봐서 근처에 있는 개원의 선생님들한테 갈 필요 없이 그냥 1년에 한 번만 대학병원 의사 만나보면 된다. 이러니까 우리 주변의 환자가 이제 우리한테 안 오고 안 올 거야. 저기로 갈 거야. 이런 이제 우려가 생기니까 서로 또 대화가 좀 안 되고 또 대치가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다 염두에 두고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되고 지금도 너무너무 선생님들이 힘든데 환자를 50명, 60명을 봐야 간신히 유지가 되는데 거기서 10% 환자 빠져나가도 안 되는데 또 원격 진료에 해당되는 질환들이 대부분 우리를 주를 이루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뭐 이런 재활 환자들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10%에서 20% 빠져나가도 우리로서는 병원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래도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근데 보장을 해주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원격 진료라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누구는 좋다고 나고 나쁘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세분화시키고 적응증을 하고 누가 해야 되는지 어떻게 원격 진료를 하는지 등등을 전부 나누어서 어떤 사람한테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어떠한 기간 동안 하면 참 좋을 수 있구나. 그리고는 굉장히 경제적일 수 있구나라는 걸 증명됐을 때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약을 하나 만들어도 이 약을 만들면 이 약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며 어떤 적응증을 갖고 있으면 누구한테 줘야 되며 누구한테는 보험되고 누구한테 보험이 안 되고 누구한테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되고 이렇게 전부 디파인을 해서 이만큼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디지털 치료자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관리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누구한테 적용할 것이며 이걸 누가 봐줄 것이며 이런 걸 하도 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뭉뚱그려서 하면은 계속 우리는 논란만 가중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원격 의료 시행 전에 고민해야 될 다음의 4단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격 의료의 세분화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원격 의료가 좋은가 나쁜가의 이분법이 아니라 원격 의료의 목적에 따라 원격 진료, 원격 수술, 원격 모니터링 등으로 나누어 살펴봄이 적합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원격 의료 세부 항목에서 치료적 이점이 있는 적응증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환자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당뇨병, 고혈압, 심근경색, 천식 등의 환자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치료제에 적응증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치료제와 같이 그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과 동시에 약물처럼 약물의 기전, 적응증, 처방이 추천되는 환자, 처방이 주의 또는 금긴 환자 등이 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계는 각 적응증에서 필요한 의료인의 역할과 자격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조재현 교수님의 경우 원격 모니터링에 필요한 의료인의 역할을 진료의사와 관리의사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료의사와 관리의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각 적응증에서 필요한 의료인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과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용을 정한다는 의미는 궁극적으로는 보험 수가를 의미하는데요. 이때 보험 수가는 의료인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통신 장비, 분석되는 플랫폼에 대한 사용료 등도 포함돼서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조재현 교수님과 함께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격 의료의 문제점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